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찍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편집을 그렇게 이제 제가 신경을 써서 하는 타입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항상 계속 반복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락하고 경혈, 특히 이제 경락하고 우리 몸의 피부 분절이라고 더마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항상 이제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더마톰이 나오고 있는데 피부의 척수에서 각각 담당을 하는 부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마톰 말고도 이제 근육 분절이나 뼈 분절 이런 분절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런 더마톰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경혈하고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사지의 경우에는 더욱더 물론 이제 체표면을 경락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타고 내려가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절을 나눠서 층층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자 여기서 한번 경혈을 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경혈과 경락 개념이 타당한 것이고 그게 틀리지 않은 진정한 합리적인 개념이고 이 더마톰 같은 개념들은 이 경락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적인 이론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설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의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한의계의 정설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우리 경락의 개념이 사실은 이 피부 분절의 개념에서 무언가 잘못, 조금 덜 정확하게 알려진 개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당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더마톰을 한번 봅시다. 더마톰을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들이 각 층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분포하고 특히 사지에서는 이제 팔 다리에서는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 다리를 타고 종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락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지를 따라서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체간 부위, 그러니까 몸통 부위에서는 피부 분절이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경락은 그렇지 않고 경락은 우리 몸을 소위 말해서 여환무단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전체를 다 365개의 경혈이 있고 12개의 이제 경락이 우리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 분절하고 경락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여러 감각신경의 분포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경혈 개념이 오히려 덜 정확하고 현대적으로 해부적으로 잘 밝혀진 개념들이 더 과학적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또 간단히 하나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팔체질 침이라거나 사음침 같은 경우에는 팔 다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침을 놓습니다. 소위 오수열이라고 하는 주로 체 말단에 사지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경혈을 중심으로 자침하는 방식이죠. 그걸 따라서 음양 오행이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특히 호문클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침을 주로 이렇게 말단에 놓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뇌 피질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체표면의 감각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손을 담당하는 뇌의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침을 주로 손에 있는 부위에 놓는다고 할 때는 침이 가지고 있는 중추에서의 특히 감각적인 부분, 피질에서 처리하고 있는 통증의 감정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효과를 주로 목표로 해서 이러한 부위를 침을 놓는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자극을 해서 우리 피질에 많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끼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후양적인 설명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있어서 과연 이러한 치료법이 다른 일반적인 침치료 혹은 전침치료보다 효과적인지는 살펴볼 일입니다. 다만 적어도 신경과학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은 굳이 정격, 승격 이러한 복잡한 이론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은 침치료를 이해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족, 솜, 신경, 신장을 담당하는 부위에 용천혈 같은 게 있죠. 발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의 성기를 담당하는 그런 신경들은 척수에서도 그와 같은 부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도 사실은 그 부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엉덩이도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발바닥 위에서 신장의 기운이 돌출하고 굳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실 건 없지만 고대인들이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 지식들을 어떻게든 한 이론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침 치료의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에 대해서는 이제 편하게 웃으면서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떤 침법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이러한 거구나,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사실 진짜는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편 강의를 이어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조금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편 강의가 좀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좀 주제가 복잡한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칩치료가 우리 척수에 대해서 작용을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더마톰에 대해서 작용을 하더라. 더마톰 외에도 여러 가지 척수에서 지배하는 분절을 따라서 작용을 하더라. 즉 경락이라고 하는 건,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신경들을 지배하는 넓은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침 치료를 할 때 왜 가짜 침 치료를 했는데 진짜 침 치료하고 효과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근데 어떤 임상시험에서는 진짜 침하고 가짜 침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같은 피부 분절에 침 치료를 했느냐 혹은 다른 피부 분절에 침 치료를 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분절에 대해서 침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부위라고 할지라도 같은 부위에 침 치료를 했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한의학의 원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구나. 전통적인 이론의 억측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당한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침치료의 분절 진통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절 진통 기전은 말 그대로 척수에서의 작용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관련된 기전들을 이번 시간에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침 치료라는 것들이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효과가 있구나, 치료 기전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척수에서의 진통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해부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절 진통 기전은 척수 후각의 침 치료 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우리 척수가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우리 등 쪽에 있는, 배 쪽이 아니라 등 쪽에 있는 척수 후각 부위에 관련해서 통각을 전달하는 여러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간단한 해부학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침 치료가 말초에서 전달된 신호를 통해서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구심성 신경,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원심, 밖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신경, 즉 우리 몸의 신경의 중심은 뇌이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는 혹은 척수로 들어가는 구심성 신경이 척수 후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초에서 중추로 말이죠. 즉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후각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신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교질 세포라고 하는 짧은 여러 세포들의 사슬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전두 세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전두 세포로부터 척수의 축사, 그러니까 엑소는 척수의 가측 척수 시상 경로. 좀 말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바깥쪽에 있어서 척수에서 신경으로 이어지는 해부학적인 신경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이를 통과를 해서 뇌간 망상 형성이라고 하는 우리 경추를 지나서 뇌간으로 이어지는 부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물로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경에서, 특히 중추에서 척수에서의 분절적인 효과, 그리고 분절 외적인 효과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간에서 많은 섬유들이 중뇌 및 시상에 있는 세포들로 뻗어져 있고, 즉 이것은 뇌간에서 척수로 이어지는, 즉 우리 몸의 뇌에서 우리 전체 몸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침 치료는 우리 말초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이러한 신호들이 뇌로 한번 올라갔다가 뇌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거쳐서 다시 하행성으로 전신적인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뇌간에서 중뇌 시상으로 이어진 그러한 위로의 경로와 함께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향, 즉 양방향의 기전이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상에서 축삭은 체성 감각 피질, 그러니까 통증의 위치, 기간, 강도같이 정말 통증이 아프다고 할 때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찌른다, 아니면은 쪼인다,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묵직근하게 아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로도 전달이 되고, 변형계, 즉 우리 몸의 기억이나 감각과 같은 여러 가지 뇌의 기능 등과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변형계 부위로도 전달이 돼서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아프다 같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느끼게 되는 부분으로 침 신호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침 자극을 통해서 이러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통증의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어딘가가 아프게 되면은 이러한 신호들이 말초에서 중추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척수 후각에서의 여러 가지 조절 작용도 있게 되고, 척수 위로 올라가서 뇌로 전달이 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도 있게 되죠. 그러한 경로들에서 우리가 신호 전달의 끝에서 아프다라고 느끼는 그런 효과들이, 그러한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치료적인 측면에서 진통 효과나 항우울 효과 같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치료 효과를 낳는다. 어떻게 보면은 통증과 진통작용, 침 치료와 통증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아주 간단히 좀 삐뚤빼뚤 그려지긴 했지만 말초에서 중추로 이어지는 통증의 기전, 그리고 신경의 경로, 그리고 치임치료의 진통기전 모두를 이해할 때 아주 그냥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 말초에서의 통각수용기라고 하는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통각수용기에서 치임치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프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신경의 활동 전이가 생겨서 신호가 우리 전달이 되죠. 어디로? 척수의 후각으로. 이 뒤쪽 뿔처럼 생겼죠. 예,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등 쪽 뿔 혹은 후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여기 어퍼런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위로 올라가는 구심성 신경을 의미를 해요. 이제 구심성 신경을 타고 척수 후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우리 이제 척수에 이제 회백질을 통해서 그레이메터를 통해 가지고 요 신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척수 후각에 여러 가지 층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뒤에서 보겠지만 이쪽에서의 여러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가측, 척수, 시상 경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신호가 다시 척수에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2차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제 백질도 이렇게 있고요. 이 회백질도 이렇게 있죠. 이제 척수에서 이런 해부학적 경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해부학 교과서를 펴보시면은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에서 중요한 부위는 우리 이제 척수 후각 부위를 특별히 유심하게 봐주시면 돼요. 람이나 층판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결국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시상으로 전달이 되고 시상에 이어서 각 뇌 경로, 피질이라거나 아니면 변형계라거나 하는 여러 부위들로 이제 다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강의에서 침치료는 말초에서의 작용도 있고 우리 이제 척수에서의 분절적인 작용도 있고 또 중추에서의 작용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중추에서 다시 전신을 조절하는 그러한 경로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야 우리 침치료 같은 경우를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쪼개서 본 거죠. 이러고 봤더니 마치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와 거울처럼 되어 있는 진통의 기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뒤이어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침치료의 분절 진통 기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침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육이나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A델타 섬유를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신경의 흥분이 척수 후각으로 전달이 되겠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척수에 있는 전도세포를 통해서 뇌악교질 세포로 우리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뇌에서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천연 진통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진통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통 기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침을 딱 놨을 때 몇 분 후에도 바로 이제 좀 아픈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도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침 치료는 그렇다면 어떻게 앞서서 봤던 것처럼 중추에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중추에서도 특히 척수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침 치료의 분절적인 진통 작용, 그러니까 척수가 지배하고 있는 각 단계에서의 진통 작용은 어떨까요? 분절 진통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조직과 동일한 척수 분절에 있는 신경 세포를 자극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는 내측 관근이라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척수에서 이렇게 나와서 각 부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신경의 각기 다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부위와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그 부위에 지배하고 있는 경혈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는 혈액혈이나 아니면은 족삼리혈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부위에 대해서 진통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통증 신호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고
진통 신호도 같이 이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침 치료가 진통 신호를 유발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침 치료는 국소 효과 및 분절 진통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고요. 분절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엔케팔린을 방출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자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침 자극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가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전기침 치료를 통해서 침 자극을 한 20분에서 25분, 길게는 30분까지 가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에서 엔케팔린과 같은 여러 가지 진통 물질을 분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치료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유침이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침을 해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치료 관행으로 남았죠. 그리고 대체 왜 유침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더니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침 자극을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가해야만 우리 뇌에서 엔케팔린과 같은 진통 물질이 분비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유침이라고 하는 침을 놓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팔체질침 같이 그 이론 구조를 떠나서 상당히 강한 자극을 말초에 가하는 그러한 치료들 역시도 굳이 엔케팔린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말초나 척수나 혹은 또 뇌에서의 다른 기전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여러 가지 침 기법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과연 침 치료 기법들 간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어떤 치료들이 더 나은가, 어떤 침법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침 치료의 플라시보, 즉 가짜 침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절 진통 기전은 근육의 긴장을 감소를 시켜서 근육의 운동성과 통증 강도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도 축적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해서 침을 놓게 되면은 이러한 이완 효과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조직에서의 진통 효과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회복을 손상된 조직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만성적인 근육 통증도 근육의 허혈을 개선한다거나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이완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치료 기전들을 통해서 침 치료가 급성의 통증만이 아니라 만성적인 근육 통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기전들이 침 치료가 척수에 대해서 작용하는 분절 진통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절 진통 작용은 단순히 근육의 통증에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장기의 통증, 비세럴 페인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침은 척수 분절에 따라서 각 장기에 정보를 취합하는 척수 후각의 반응을 감소를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척수 뒤쪽에 뿔과 같은 부위가 신경 간의 서로 연결을 통해서 통증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자적인 기전들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기전들을 통해서 통증의 전달이 감소가 되게 되고 이러한 통증이 척수 수준에서 뇌로의 전달이 감소되게 돼도 이를 통해서도 통증에 대한 우리가 머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통증의 고통이 감소하게 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우리 근육에서의 통증만이 아니라 아니면 뼈에서의 통증만이 아니라 우리 내장기 위장관이라거나 하는 아니면 유로와 같은 아니면 심장이라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장기에서의 통증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 방광, 자궁 이런 부위에서 전달되는 신호도 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자궁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신경 부위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사문교 같은 부위가 사실은 다리 끝에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분절적으로 봤을 때는 척수로 이어질 때는 자궁을 지배하고 있는 자궁이 신호를 전달하는 척수 부위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문교를 자극하게 돼도 자궁에서의 근육 통증, 대표적으로 생리통이 개선이 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리에 침을 놨는데 자궁의 통증이 개선이 된다. 이거는 원위치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척수에서의 신경 분포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 감각신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전신에 마치 경혈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절들, 영역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장에서 구심성 신경, 내려 올라가는 신경은 자율신경계로 작용을 하게 되고 후각의 척수 후각의 악요제,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위로 신경이 전달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척수 후각은 각 분절의 피부, 근육의 어떤 우리 이제 체성 구조 그리고 내장에서의 신호 또는 또 이제 뼈에서의 신호까지 모두 다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척수는 이게 대체 뼈에서 왔는지, 내장에서 왔는지, 손가락에서 왔는지, 발가락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구분을 하지만 또 하나로는 하나의 고통과 통증 신호로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고 이러한 자극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통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분절적인 부분도 있고 나눠져서 보는 부분들도 있고 통합이 돼서 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신경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각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피부 분절이나 아니면은 근육 분절에 같은 영역에 존재하는 혹은 인접한 부위에 있는 피부 근육에 어떤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내장기의 통증도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같은 부위에 지배하고 있는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무릎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족삼이라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문교 같은 그런 부위를 자극을 하더라도 척수에서 신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통해서 진통 효과가 무릎의 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육에 대한 자극이 그래서 분절 장기, 제가 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리통에 대해서 사문교를 자극했을 때 말 그대로 자궁과 다리, 우리 안측, 발목과 사실은 지배하는 신경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 척수의 분절이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해부학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기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나 우리 전기침 치료를 가하게 되면은 내장기에선 장관에서는 세로토닌이라거나 아니면 서브스탠스 P 같은 그 TNF 알파 여러 가지 신경에서 아니면 장관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조절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신호의 감소를 통해 통증이 감소하게 하는 기전이 있고 우리 척수 후각에서 또 통증 관련 물질들을 조절하는 기전을 통해서 통각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뇌에서 우리 이 해마에서 혹은 이제 이 시상 하부에서 이 CRF 같은 통증과 관련된 물질을 감소를 시키고 베타 엔돌핀 같이 내인성 진통 물질의 분비를 강화를 시키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부위에서 신경 흥분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물질, 세로토닌의 조절 이런 여러 가지 조절 효과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장통을 개선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척수에서의 작용은 바로 요 가운데 기전과 밀접한 관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능성 소화장애에 왜 침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있느냐? 요거는 제가 좀 강의 자료를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의사협회지에 나왔던 그런 연구들과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는데 2012년에도 상당히 7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침치료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치료는 기능성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가짜 침치료, 그러니까 경혈이 아닌 부위에 침치료를 했을 때에 비해서도 명확한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이미 과거에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아직은 한의과대학 교과서라거나 아니면 임상진료 지침에 명확하게 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갈아엎어서 그러한 접근들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러저러한데 현대적인 연구에 따르면 저러저러하더라 이런 식의 아직은 통합되지 않은 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이 기능성 소화장애에 대해서 왜 침치료가 효과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주신경의 조절 작용이 있고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콜린성 항염증 경로에 작용이 있어서 우리 위장관이 염증 상태, 스트레스의 반응에 의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위장관의 리듬을 조절하는 카알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위장관이 꿈틀꿈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포들의 손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장관의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증을 감소를 시키게 되면 이 카알세포의 작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침치료가 미주신경의 조절이나 염증 조절을 통해서 카알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다거나 또 장관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통각에 좀 더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놓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중추에서 휴식 상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어떤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체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모종의 기능 조절을 통해서 침 치료가 적어도 침을 놓게 되면은 이 기능성 소화장애 상태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과를 비교를 했을 때 침을 놨을 때는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정상인과 유사한 패턴으로 옮겨가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 치료가 아직은 아주 막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뇌의 어떤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신호들의 조절을 통해서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깊게는 소위 말해서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계 이런 것들 통합을 하는 이제 이런 학문들에서는 스트레스의 조절이나 면역계의 조절이나 내분비의 조절이나 서로 상호 간의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침을 놓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척수에서의 기전도 있을 것이고 말초에서의 기전도 있을 것이지만 뇌에서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경로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베타 엔도르핀 같은 그런 물질들 분비 혹은 그 외의 여러 가지 조절 작용들을 통해서 항스트레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통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서 위장관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뇌와 장에 서로 상호 소통하는 작용 기전들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관의 이상, 즉 기능성 소화장애를 개선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척수에서의 침치료의 조절 효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침치료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데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내장에서의 자율신경 자극 전달 단계를 보면은 심장, 폐기관지,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고환, 난소, 방광, 자궁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 다른 층위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혈이나 특히 배수혈 같은 경우에 심장, 폐,
하부, 뭐 식도, 위, 소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척수 뒤에 배수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게 되죠. 아, 척수에서의 각 분절, 부위는 우리가 장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분절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기전을 가진 치료 술기들, 즉 말초나 아니면은 배수열에 대한 그 외 여러 가지 부위들에 대한 자침은 이러한 장기들의 조절 효과를 분절적으로 각 단계별로 뭐 교감신경이나 아니면 부교감신경의 단계 혹은 뭐 심장이나 위나 간이나 자궁에서의 단계에 맞게 조절 효과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침을 놓게 되면은 내장 자율신경의 자극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각 단계별로 척수에서의 각 단계별로 조절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척수에서 각 분절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낼 때 각 다른 부위에 대해서 인접하에 있지만 다른 분절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좌측에서 쭉 봤을 때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감각신경에 이제 척수, 이제 도잘 루트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간공을 통해 가지고 신경 다발이 묶여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배수열이 딱딱딱 척수에 맞춰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부위는 심장을 조절하더라. 이 부위는 실제로 신장을 조절하더라. 아, 이 부위는 실제로 간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도 경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이론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적어도 현상적인 면에서는 현상을 반영할 수가 있었기에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